그의 설날 저녁,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따스했던 식사 분위기를 가르던 순간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샹들리에의 부드러운 금빛이 식탁을 비추고 있었다. 부모님은 우리 가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평소보다 과장된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포크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셨다. 민서야, 내가 사준 집에서는 잘 지내고 있니? 방 안의 모든 것이 얼어붙었다. 숨이 목구멍 중간에 걸렸다. 나는 들어서는 안 될 질문을 들었다. 나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 모든 시선이 나를 꿰뚫는 가운데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는 집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걸요? 어머니의 와인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아버지의 미소는 싸구려 플라스틱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리고 10년 동안 종적을 감췄다가 마치 겨울 폭풍처럼 갑자기 돌아온 우리 할아버지, 김태진 회장님은 심판 그 자체와 같은 눈빛으로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다. 그 순간 나는 우리 가족의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나는 본가에 오고 싶지 않았다. 김 회장 댁의 매개 명절은 단 한 번도 사랑이나 가족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언제나 연기였다. 어머니의 완벽하게 말린 머리, 아버지의 호탄한 웃음소리, 백화점 쇼윈도처럼 장식된 거대한 트리, 그리고 김씨 집안이 흠잡을 데 없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족이라는 환상을 위한 연기였다. 나는 집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찌그러진 내 2008년식 낡은 경차가 그들의 미관을 해치는 게 싫었던 이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다시금 작아지는 기분으로 그 현관문을 통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것이 반짝였다. 크리스털 장식품들이 빛을 반사했고 현악 사중주로 편곡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거실을 떠다녔다. 손님들은 칭찬을 속삭였고 부모님은 그 모든 관심 속에서 흡족해하고 있었다. 나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어머니였다. 민서야. 그 얇고 정중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말했다. 좀 더 명저다운 옷을 입을 수도 있었잖니. 나는 침을 삼켰다. 매년 반복되는 대본이었다. 아버지는 내 등을 너무 세게 두드렸다. 우리 열심히 사는 딸 왔구나.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방식이 싫었다. 마치 박봉의 디자인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내 삶이 조롱받아야 할 실패인 것처럼 내가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위해 쌓아올리고 있는 삶이 아닌 것처럼 들렸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모든 것이 멈췄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아버지의 미소가 경련을 일으켰다. 그들은 두렵고 놀란 듯 시선을 교환했고 아버지는 서둘러 문으로 향했다. 문이 활짝 열리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헙 들이마셨다. 눈가루가 살짝 묻은 차콜색 코트를 입고 흑단 지판 위에 살짝 기댄 채 서 있는 사람은 바로 내 할아버지, 김태진 회장님이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가족 모임을 끔찍이 싫어한다고 단언했던 사람, 우리를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사람, 모든 인연을 끊고 사라졌다고 모두가 생각했던 그 대기업의 총수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사람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눈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나였다. 민서야. 분노라고 하기엔 너무나 부드러운 무언가에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속삭였다. 내 강아지, 얼굴 좀 보자. 그리고 그는 나를 너무나도 가득하고 진실되며 애정이 넘치는 포옹으로 끌어안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부모님은 진심으로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저녁 식사는 아름다워야 했다. 식탁에는 금패 두른 자기와 붉은 벨벳 냅킨이 놓여 있었고 크리스털 잔 사이로 촛불이 깜박였다. 부모님은 마치 자신들의 방향으로 굴러오지 않기만을 바라는 수류탄을 보듯 할아버지를 곁눈질하며 너무 과하고 부자연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상석을 마다하고 내 옆자리에 앉으셨다. 내가 물을 따라드리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너무 오래 걸렸구나. 내가 없었던 매년이 그립더구나.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10년 전에 사라진 사람 치고는 그의 말은 가슴 아플 정도로 진심으로 들렸다. 식사가 반쯤 진행됐을 때 어머니가 와인잔을 들고 명랑하게 말했다. 아버님, 이번엔 얼마나 계실 거예요? 오시는 줄 알았으면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했을 텐데요. 그는 어머니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말을 잘랐다. 그의 시선은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민서야. 부드럽지만 식탁을 가로질러 울리는 목소리로 그가 말했다. 내가 사준 집에서는 잘 지내고 있니? 그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분위기는 팽팽하게 끊어졌다. 포크들이 허공에서 멈췄다. 촛불이 쉿 소리를 냈다. 심장박동이 귀에서 요동쳤다. 나는 그를 보며 눈을 깜박였다. 할아버지, 무슨 집이요? 죽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손이 흠칫하며 와인이 잔 가장자리를 넘어 출렁였다. 아버지는 무언가 날카로운 것에 목이 막힌 듯 기침했다. 할아버지가 눈썹을 찌푸리며 더 가까이 다가왔다. 3년 전에 내가 돈을 치른 집 말이다. 지훈이랑 수진이가 너를 위해 샀다고 약속했던 그 집. 네가 아주 마음에 들어 한다고 나에게 말했던 바로 그 집. 나는 웃었지만 그건 웃음이 아니었다. 충격으로 찢겨나온 소리에 가까웠다. 할아버지, 내가 속삭였다. 저는 천장에서 물이 새는 원룸에 살아요. 저는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는 얼어붙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부모님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가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아버님, 지금은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단어가 돌멩이처럼 떨어졌다. 지훈아, 수진아, 내 손녀 집 사주라고 보낸 돈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의 미소가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떨며 앉아 있었다. 이것이 내 평생,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시 쓰이는 순간임을 깨달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메아리 쳤다. 우리 모두의 숨을 먹게 할 만큼 무거웠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도 숨쉬지 않았다. 그러고는 그가 일어섰다. 78의 나이에 그의 자세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그는 3미터는 되어 보였다. 이사회와 함대, 제국을 지휘하는 데 익숙했던 남자. 무에서 수천억 원대의 물류기업을 일구고 거짓말쟁이를 용납하지 않았던 남자. 모두 거실로 가자. 그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부모님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어머니의 손은 너무 심하게 떨려 냅킨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손님들은 떠나야 할지 아무 일도 없는 척 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를 봤지만 할아버지는 지팡이 위에 가볍게 의지한 채 그들을 곧장 지나쳐 거대한 크리스마스 화환 아래 가죽 소파에 앉았다. 등 뒤에서 벽난로가 타닥거리며 그를 거의 재판관 같은 후광으로 비쳤다. 나는 그에게 가장 가까운 안락의자에 앉았다. 부모님은 우리 맞은편, 방의 죄인석에 앉았다. 할아버지는 두 손을 깍지 꼈다. 민서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 말해다오. 나는 부모님을 흘끗 본 뒤 침을 삼키고 말했다. 9번가에 있는 반지하 원룸이요. 세탁소 뒤에 있는 낡은 빌라요.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는 이틀에 한 번씩 고장나요. 어머니는 마치 내가 뺨을 때린 것처럼 움찔했다. 그가 꾸준한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리고 내 직장은? 루멘 인테리어에서 신입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월급으로는 식료품비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에요. 아버지가 중얼거렸다. 애가 과장하는 겁니다. 침묵. 내가 뭘 놓쳤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방을 날카롭게 갈랐다. 아버지는 움츠러들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내게로 향했다. 부모님이 집에 대해, 선물에 대해 뭐든 언급한 적이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단 한 번도요. 그의 턱에 미세한 떨림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눈 뒤에서 폭풍이 일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다. 3년 전 그가 시작했다. 나는 민서의 소박한 찻집을 위해 특정 목적을 명시하여 너희에게 4억 원을 송금했다. 어머니의 입술이 벌어졌다. 아버지는 카펫을 응시했다. 할아버지는 코트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너희가 나에게 보낸 메시지도 아직 가지고 있다. 그는 화면을 두드린 다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읽어내려갔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민서가 새 집에 잘 적응하고 있고 정말 좋아해요. 곧 사진 보내드릴게요. 숨이 멎었다. 사진, 새 집. 부모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고 절박했다. 아버님, 저희가 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져서요. 복잡해져? 할아버지가 쏘아붙였다. 너희는 애가 이미 이사했다고 나한테 거짓말을 했다. 수진의 눈물샘이 터졌다. 저희는 그냥 얘가 그걸 낭비하지 않길 바랐어요. 민서는 재산을 관리할 줄 모른다고요. 그만.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바닥을 날카롭게 치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내 아들과 며느리인 너희가 민서의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돈을 탕진하는 동안 민서는 가난 속에서 살았다. 어머니는 흐느꼈다. 아버지는 말없이 쓸모없는 분노를 끓이며 턱을 꽉 깨물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정말 미안하다, 민서야. 내가 그들을 믿었다. 내가 너에게 집을 선물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내 가슴 속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낡고 생채기 난 여전히 그곳에 있는 줄도 몰랐던 무언가가.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는 부모님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천둥 같았다. 내일 아침 9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모든 서류, 모든 영수증, 모든 계좌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단 한 푼도 빠짐없이 설명해야 할 것이다. 그는 지팡이에 몸을 기댄 채 그들을 쏘아보았다. 그리고 만약 그러지 않는다면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파괴적인 약속으로 낮아졌다. 내 방식대로 처리하겠다. 아버지의 얼굴이 무너져 내렸다. 어머니는 온몸을 떨며 통곡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과 상심 사이에 갇힌 채 앉아 있었다. 내가 그토록 힘들게 살아온 삶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조작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손님들은 그 후 조용히 빠져나갔다. 방금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집에서 감히 머무를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마치 동네 전체가 김 회장 댁 안에서 일어나는 붕괴를 감지한 듯 바깥의 크리스마스 조명조차 더 희미해 보였다. 부모님은 마치 신문실로 끌려가는 2명의 범죄자처럼 할아버지를 따라 그의 서재로 들어갔다. 묵직한 마호가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등골을 타고 흘렀다. 나는 밖에서 서성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들의 흐릿한 목소리는 거의 즉시 높아졌다.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압박감에 시달렸는지 이해 못하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 나는 절도를 이해한다, 지훈아. 나는 거짓말을 이해해. 어머니의 목소리. 저희는 그냥 빌린 거예요. 그러려고 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잘랐다. 빌려? 너희는 그걸로 양평에 별장을 샀더구나.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별장. 부모님은 항상 그게 수년간 저축해서 마련한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나는 진실을 알았다. 그건 나를 위해 쓰여야 할 돈으로 산 것이었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고
아버지가 마라톤을 뛴 사람처럼 얼굴이 붉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쳐나왔다. 김민서. 그가 쏘아붙였다. 감히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라. 저는 순진한 척하지 마. 그가 씩씩거렸다. 네가 무슨 피해자인 줄 아나 본데? 할아버지가 하룻밤 너를 오냐오냐 해주니까 갑자기. 지훈아.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어렴풋이 들렸다. 아버지는 얼어붙었다. 할아버지가 서재에서 나와 내 어깨에 단단한 손을 얹었다. 그의 표정은 오직 나를 향해서만 부드러워졌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 하자, 얘야. 집에 가서 쉬어라. 내가 네가 사는 곳으로 가보마. 어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안 돼요, 아버님. 제발요. 걔 아파트는... 그가 어머니에게 돌아섰다. 뭐? 내 손녀가 살기에는 충분히 좋지 않다는 거냐? 너희 둘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어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어깨를 들썩였다. 아버지가 그녀를 가슴으로 끌어당겼지만 내가 서 있는 곳에서도 그것이 애정이 아니라 공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분노가 아닌 너무나 깊어서 그를 늙어 보이게 만드는 배신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았다. 내일 박민준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 그가 선언했다. 업없이 정각이다. 늦어서 나를 모욕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나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다. 다시 그를 안아야 할지, 사과해야 할지, 아니면 울며 무너져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내 손을 꽉 쥐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믿었다. 내가 부순 것을 내가 바로잡게 해다오. 부모님은 복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가장자리에서 희미해지는 두 유령처럼 말없이. 할아버지가 차가운 밤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입김이 얼음구름을 만들었다. 그는 잠시 멈춰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수치심이 내 것이 되게 하지 마라, 민서야. 문이 그의 뒤로 닫혔고 나는 평생 처음으로 부모님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들은 나를 아프게 해서 망연자실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에 겁에 질려 있었다. 나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새도록 할아버지의 말, 그의 충격, 그의 실망. 내가 혼자 힘겹게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목소리가 갈라지던 방식을 되새겼다. 계속해서 잠에서 깨어나면 그 모든 저녁이 피로가 엮어낸 악몽이었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침이 왔고 악몽은 여전히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다. 정확히 오전 10시 10분 휴대폰이 울렸다. 김태진 할아버지, 밖이다. 문 좀 열어다오. 가슴이 조여왔다. 나는 녹슨 계단을 서둘러 내려갔고 내 부츠 소리가 벗겨진 페인트에 부딪혀 울렸다. 건물의 현관문을 밀치자 차콜색 코트를 입고 은빛 머리카락에 눈송이가 내려앉은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천천히 건물을 훑었다. 갈라진 벽돌, 깜박이는 3층짜리 빌라 간판, 입구와 너무 가까운 넘쳐 흐르는 쓰레기통을. 그가 간신히 들릴 듯 말 듯 속삭였다. 너를 이런 곳에 살게 뒀단 말이냐? 나는 침을 삼켰다.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건 나빴고 우리 둘 다 알고 있었다. 나는 지난주에 부서진 난간 부분을 피해 그를 계단으로 안내했다. 내 방문 앞에 이르렀을 때 나는 망설였다. 이렇게 발가벗겨진 기분은 처음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보여다오, 민서야. 내가 봐야겠다. 그래서 나는 문을 밀어 열었다. 내 방은 늘 그렇듯 작고 숨막히고 지쳐 보였다. 하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갑자기 굴욕적으로 보였다. 소파 겸용인 간이 침대, 버너 하나가 고장난 주방, 몇 달 동안 박박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던 욕실 타일 근처의 곰팡이 자국, 다이소에서 산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 창문 근처 물 새는 곳 아래 놓인 양동이까지.
할아버지는 마치 범죄 현장에 들어선 것처럼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벽을 만지고 벗겨진 페인트를 손가락으로 쓸어본 다음 스케치와 전공서적, 컵라면 용기로 뒤덮인 내 제도용 책상을 보았다. 민서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냐?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임시예요. 월세가 싸서 돈 모으고 있어요. 돈을 모아?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무엇을 위해? 생존을 위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창가로 걸어가 덕테이프가 붙은 창틀과 아래 거리를 응시했다. 그의 손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분노로 지팡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러고는 사랑과 처참함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내가 그들에게 돈을 줬다. 그가 속삭였다. 안전한 집을 살 만큼, 괜찮은 삶, 새로운 시작을 할 만큼.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런데 너에게 그것을 주는 대신 자신들을 위해 썼구나. 목이 메었다.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대요. 그가 횡 돌아섰다. 준비? 민서야? 너는 인생이 던진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혼자서 맞서 싸웠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들이 너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끝이었다. 둑이 터졌다. 수년간의 침묵, 수치심, 그리고 괜찮은 척했던 모든 것이. 나는 마침내 모든 것을 쏟아냈다. 저는 투잡을 뛰었어요. 밥도 굶었고요. 집주인이 신경 안 써줘서 천장도 제가 직접 떼었어요. 등록금도 제가 냈다고요. 그분들은 제가 책임감을 배워야 한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는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천천히 고통스럽게 다가와 나를 품에 안았다. 그의 코트에서는 삼나무와 겨울 공기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민서야. 그가 내 머리에 속삭였다. 너는 벌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했다. 나는 몇 년 동안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흐느끼며 그에게 매달렸다. 마침내 내가 물러섰을 때 그는 부드러운 엄지손가락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었다. 짐 챙겨라. 그가 말했다. 이곳에서 하룻밤도 더 보낼 수 없다. 나는 멍하니 쳐다보았다. 어디로 가는데요? 그는 슬프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었다. 진실을 마주하러.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 후엔 정의를 찾으러. 그가 내 어깨에 따뜻한 손을 얹었다. 오늘 내 부모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를 해명하게 만들자. 나는 눈을 깜박였다. 변호사님이요? 그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준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날 믿어라, 민서야. 그의 눈빛이 굳어졌다. 내 부모님은 그 사무실에 들어갈 때와 같은 사람으로 걸어 나오지 못할 것이다. 차가운 전율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부모님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 박민준 변호사의 사무실은 인생이 파괴되는 장소처럼 보이지 않았다. 너무 밝고 너무 현대적이었다. 온통 유리벽과 크롬 마감, 그리고 모든 것을 비밀을 위한 수술실처럼 소독된 느낌으로 만드는 날카로운 백색 조명. 할아버지와 나는 오전 알법시 55분에 도착했다. 부모님은 안없이 12분에 도착했다. 물론 그들은 늦었다. 그들은 빠르게 걸어 들어왔다. 어머니는 떨고 있었고 아버지는 마치 전투에 나서는 군인처럼 뻣뻣하고 턱을 꽉 다물고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내게 희미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을 보고는 그 미소마저 무너져 내렸다. 은발의 날카로운 눈매, 흠잡을 데 없이 다려진 정장을 입은 박민준 변호사가 책상 뒤에서 일어섰다. 김 회장님, 민서 씨. 그는 우리와 악수한 뒤 부모님에게로 향했다. 김지훈 씨,
최수진 씨, 앉으시죠. 온기도 예의도 없이 오직 비즈니스뿐이었다. 우리 모두는 긴 회의 테이블 주위에 자리를 잡았다. 부모님은 마치 방 한가운데에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진 것처럼 나와 할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박 변호사가 두꺼운 남색 파일을 열었다. 시작하죠. 아버지가 헛기침을 했다. 박 변호사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단지 시간이 좀 더. 저는 정직함이 필요합니다.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박 변호사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인쇄된 은행거래 내역서 한 묶음을 꺼내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이것은 3년 전 김 회장님께서 두 분께 송금하신 내역입니다. 민서 씨의 집 구매용으로 명시된 4억 원입니다. 어머니는 마치 그 종이가 자신을 태울 것처럼 쳐다보았다. 박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었다. 이것은 그가 다음 페이지를 앞으로 밀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속이 뒤틀렸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보고야 말았다. 4천만 원, 양평 별장 맞춤형 리모델링. 일전 280만 원, 유럽 여행 패키지. 920만 원, 보석 구매. 275만 원, 고급 스파 휴양. 1억 8,950만 원, 양평 청수리 별장 계약금. 내 집이 아니라 부모님의 집이었다. 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나중에 그 집을 민서 이름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나중에? 할아버지가 끼어들었다. 언제? 너희가 실컷 즐기고 난 후에? 투자였습니다. 아버지가 쏘아붙였다. 저희는 쟤보다 훨씬 열심히 일했어요. 쟤는 자격이... 박 변호사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소리가 방안을 갈랐다. 김지훈 씨, 그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께서는 당신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민서 씨를 위해 집을 구매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했고 당신 것이 아닌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희는 그냥 얘가 기회를 망칠까봐 그랬어요. 쟨 무책임하단 말이에요. 쟤는 내 안에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무책임하다고요?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투잡을 뛰었어요. 제 등록금도 제가 냈고요. 당신들이라면 개도 재우지 않을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를 무책임하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아버지는 마치 내가 자신을 배신한 것처럼 나를 노려보았다. 할아버지가 손을 뻗어 내 손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나를 진정시켰다. 박 변호사가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김 회장님, 다음 안건으로 진행할까요? 부모님이 굳어졌다. 무슨 안건? 아버지가 요구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늙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내 재산에 관한 안건이다. 공기가 멎었다. 박 변호사가 붉은 밀랍 인장, 할아버지의 개인 인장이 찍힌 봉인 든 봉투를 꺼냈다. 그는 그것을 열고 읽기 시작했다. 2달 전 김패진 회장님은 유언장을 수정했습니다. 이 수정안에 따라 그의 주요 상속인은 김민서와 김수아입니다. 내 부모님이 아닌 고모의 이름이었다. 아버지가 의자를 뒤로 넘어뜨리며 벌떡 일어섰다. 이건 말도 안 돼. 아버지, 진심이실 리가 없어요. 저희가 어떻게 했는데. 앉아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먼 천둥처럼 울렸다. 아버지는 앉지 않았다. 그는 테이블에 손바닥을 내리쳤다. 저희를 빼실 순 없어요. 전 아버님 아들이라고요. 박 변호사가 두꺼운 제본 서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선언했다. 김 회장님의 자산 평가액입니다. 그는 쿵소리와 함께 그것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아버지는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눈물이 중간에 멈췄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박 변호사가 그것을 펼쳤다. 김태진 회장님의 순자산은 현재 약 9,12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침묵. 순수하고 숨막히는 침묵. 부모님은 창백하고 조각된 겁에 질린 조각산처럼 보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나는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 딸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질식할 듯한 외침으로 견했다. 쟤한테 주신다고요? 쟤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요. 우리처럼 고생하지도 않았다고요. 고생하지 않았다고요? 내가 속삭였다. 그가 나를 보자 추악한 무언가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내가 수년 동안 보지 못한 척했던 무언가가. 할아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민서가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왜냐하면 걔는 인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네가.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오래전에 잃어버린 바로 그것을. 아버지의 분노가 터져나왔다. 안 돼, 안 돼. 이걸 거부하겠어. 이건 조종이야. 그가 포효했다. 저 애가 아버님 정신을 흐리게 놔두시다니. 저 애는. 할아버지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방에서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다. 박 변호사가 파일을 덮었다. 이것으로 재산회의를 마칩니다. 만약. 그가 강철 같은 눈으로 덧붙였다. 누군가 법적으로 유언의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그 질문은 칼날처럼 허공에 매달렸다. 아버지는 침을 삼켰다. 어머니는 떨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도덕적 우위도 주장할 권리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국이 발밑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것이 내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으니까. 이전까지 방 안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에 오염된 듯했다. 부모님은 척추가 돌로 변한 것처럼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너무 꽉 쥔 나머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턱을 악물고 관자놀이를 실룩거리며 바닥을 응시했다. 마치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진실이 마법처럼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금색 클립으로 봉인된 더 두껍고 짙은 와인색의 폴더를 하나 더 꺼냈다. 회장님, 그가 할아버지를 향해 말했다. 허락하신다면 문서화된 증거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고개가 휙 들렸다. 무슨 증거? 할아버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다. 네가 나에게 처음 거짓말을 한 후에 박 변호사에게 수집하라고 지시했던 증거다. 아버지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끽소리를 냈다. 저희를 조사하셨다고요? 할아버지는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너희는 네 딸의 집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내 얼굴에 대고 거짓말을 했어. 나는 그것이 한 번의 죄악인지 아니면 반복되는 패턴인지 알아야 했다. 박 변호사는 와인색 폴더를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깨지는 유리처럼 명료했다. 민서 씨의 주택 자금 유용건부터 시작하죠. 그가 폴더를 열었다. 첫 페이지, 계약금. 양평 청수리 별장. 1억 8,950만 원. 서명인 김지훈. 아버지는 마른 침을 삼켰다. 그건 유용이 아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박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다음, 두 번째 페이지, 청구서. 다이아몬드 크레센트 주얼리. 921만 4천 원. 수령인 최수진. 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제가 갚으려고 했어요. 그냥. 다음. 박 변호사가 반복했다.
세 번째 페이지 항공권.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 1,280만 원. 승객 2인 김지훈, 최수진. 속이 울렁거렸다. 아버지가 양손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건 우리 결혼기념일 여행이었어요. 그건 관련이 없다고요. 하지만 민서 씨의 주택자금으로 지불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기신 자금. 당신들이 반복적으로 그녀를 위해 집을 사는데 이미 사용되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자금 말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페이지를 계속 넘겼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페이지. 명품 구매, 스파 이용권, 비자이너 핸드백, 별장 리모델링 비용. 모두 같은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고 모두 할아버지의 돈, 내 미래를 위한 돈으로 지불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만해요. 그만해요, 박 변호사. 이건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박 변호사가 응수했다. 대신 경찰을 부를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흐느꼈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무릎 위에 걸친 채 등을 기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강철받았다. 너희 둘은 내 손녀에게 속한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민서가 자기 방 천장에 물 새는 곳을 때우는 동안 너희는 그녀의 집 살 돈으로 산 별장 테라스에 서 있었겠지? 어머니는 손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다. 아버님, 제발요. 저희가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아버님 가족이잖아요. 할아버지의 입술이 가늘고 떨리는 선으로 눌렸다. 가족이란. 그가 부드럽게 반복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숨을 수 있는 방패가 아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그가 으르렁거렸다. 자기 아들을 파멸시키시겠다고요? 당신의 모든 유산을 자격도 없는 애한테 번져주시겠다고요? 민서는 돈 관리할 줄 몰라요. 낭비할 거라고요. 쟤는. 내가 일어섰다. 떨림도 움츠러듦도 없이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명료함만이 있었다. 그만하세요. 아버지는 눈을 깜박였다. 나는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어렸을 때 내가 집에 혼자 있는 동안 어머니를 멋진 파티에 데려갈 때 뿌리던 똑같은 애프터쉐이브 향이 날 만큼 가까이. 제가 아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조용히 물었다. 제가 책임감을 모르는 순진한 어린애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가리켰다. 두 분은 4억 원을 유용하고 몇 년 동안 거짓말을 했어요. 저는 두 분이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 투잡을 뛰었어요. 저는 곰팡이 피고 추운 반지하에서 살았어요. 그러는 동안 두 분은 명절마다 제 눈을 쳐다보며 모든 게 정상인 척했고요. 아버지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아니요. 내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나는 한때 그저 나를 사랑해주기만을 바랐던 남자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두 분은 할아버지께만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말했다.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제가 아직 두 분 지붕 아래 살고 있을 때부터 저를 버리셨다고요. 아버지의 숨이 떨렸다. 어머니가 눈물 사이로 속삭였다. 민서야, 얘야. 나는 잔인하지 않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어머니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침묵 속으로 들어왔다. 낮지만 파괴적이었다. 너희는 너희 딸을 배신했고 나를 배신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지만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없다. 더 이상의 거짓말도. 박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 법적 통지서를 테이블 건너편으로 밀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읽는 동안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게 뭐야?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7일 이내에 양평 청수리 별장 소유권을 김민서 씨에게 완전히 이전하라는 내용입니다. 불이행 시 사기, 횡령, 재정적 신탁 위반으로 정식 고발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턱이 떨어졌다. 고발. 아버님, 설마가 아니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는 증오가 아닌 상처로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보았다. 잔인해지기로 선택한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이었다. 아버지는 의자 뒤로 비틀거렸다. 어머니는 걷잡을 수 없이 흐느꼈다. 박 변호사가 폴더를 닫았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칩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다. 나도 그의 옆에 섰다. 부모님은 움직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숨도 쉬지 않았다.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제국은 제로 변했다.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나는 그들보다 앞서 걸어나갔다. 박민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을 때 바깥의 찬 공기는 다르게 느껴졌다. 더 날카롭고 더 깨끗하게. 마치 폭풍이 하늘을 열어젖힌 후에 숨쉬는 공기 같았다. 할아버지는 지팡이에 살짝 기댄 채 내 옆에 섰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는 아침 내내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있었다. 마침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집에 갈 준비 됐니?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평생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가 상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주일 후 4일째 되던 날, 부모님으로부터의 침묵은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나흘째 되던 날, 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들이 소유권 이전 서류에 서면했다고 했다. 1회째 되던 날, 부모님이 리모델링하고 사진 찍고 자랑했던 그 양평의 별장은 법적으로 내 것이 되었다. 박 변호사는 그의 사무실에서 내게 열쇠를 건넸다. 금속 열쇠는 내 손바닥 안에서 따뜻했지만 할아버지가 내 손을 꽉 쥐고 네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얻은 거다 라고 속삭였을 때의 그의 손만큼 따뜻하지는 않았다. 나는 울었다. 그는 못 본 척했지만 내가 안 보는 줄 알았을 때 그의 엄지손가락이 내 뺨을 스쳤다. 별장으로 들어서는 것은 다른 우주로 들어서는 것 같았다. 높은 창문, 하얀 오크바다, 유리처럼 고요한 호수의 풍경. 거실을 가로질러 쏟아지는 석양은 마치 엎질러진 황금 같았다. 나는 승리감에 도취되어야 했다. 대신 나는 다시 울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거짓말, 방치, 그저 버티기 위해 2배로 열심히 일해야 했던 세월. 내가 그 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믿음. 그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2달 후 할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는 시내의 요양원으로 옮겼고 나는 매일 찾아갔다. 때때로 그는 제국을 건설하기 전 배달 트럭을 몰던 초년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때로는 내가 놓치면 사라져버릴까 두려운 듯 내 손을 꽉 쥔 채 낮잠을 주무셨다. 내가 나의 유산이다. 한 번은 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회사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바로 너다. 나는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어디 안 가요, 할아버지.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을 지켰다. 나는 별장을 단순한 거주 공간 이상으로 만들었다. 손님방을 디자인 스튜디오로 개조했다. 따뜻하고 실용적인 공간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맡았다. 한부모 가정, 학생들, 한때의 나처럼 세상에 눈에 띄지 않는다고 느끼는 사람들. 나는 무료 상담을 제공했고 주거 비영리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했다. 그리고 천천히 나는 이전에 결코 믿지 않았던 것을 믿기 시작했다. 나는 좋은 삶을 살 자격이 있다. 두려움이나 결핍 위에 세워진 삶이 아닌 내 가치가 부모님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었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무엇을 가져다 주는지로 측정되는 삶.
할아버지는 그 모든 발걸음을 너무나 밝은 자부심으로 지켜보셨고, 그 자부심은 그의 모든 것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1년 후 설날 이브, 나는 별장을 하얀 조명으로 장식했다. 단순하고 부드럽고 은은하게 빛나는 따뜻한 대추차를 끓였다. 벽난로 옆에 찻잔 2개를 놓았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할아버지의 기억을 위해. 가장자리가 살짝 이빠진 그가 가장 좋아했던 도자기 찻잔. 나는 어두운 물 위로 부드럽게 눈이 내리는 호수를 내다보는 창가에 서서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원하셨던 것처럼 잘 살고 있어요. 조명들이 유리창에 단사되어 방 너머 어딘가에서 온 미소처럼 부드럽게 깜박였다. 평생 처음으로 명절이 아프지 않았다. 그것은 희망처럼, 치유처럼, 마침내 나의 것이 된 미래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알았다. 나는 남은 평생을 마땅히 나를 믿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을 때 나를 믿어준 그 남자를 기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때로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증명해내는 것입니다.